여러분, 2025년 12월 말에 벌어진 일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군인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리먼 사태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단 한 번 밀린 적 없던 국방비가 말이죠. 정확히 1조 8천억 원이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장병들 급식비 60에서 4억 원, 겨울철 난방비, 심지어 전투용 예비 탄약 구매비 1020억 원까지 막혔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에서 탄약 살 돈이 없다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제대하는 장병 1만 5천 명 이야기예요. 18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씩 모은 장병 내일 준비금을 12월 24일에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 넘게 지연됐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무려 124조 5천억 원을 빌렸었어요.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죠. 월급날이 10일인데 5일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단기 대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기로 해결할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매일 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24조 원입니다. GDP 대비 51.6%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긴 겁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40% 초반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일보가 1월 11일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가 각 군본부에 2월 예산을 60% 수준으로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육군이 방산업체에 100억 원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럼 내년으로 2월에서 1월에 전액 지급해야겠죠. 그런데 60억만 2월하고 나머지 40억은 국고에 반납한 다음 내년 예산에서 다시 끌어다 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요? 정부가 아껴서가 아닙니다. 금고가 진짜로 비어서입니다. 이건 마치 집안 살림이 어려워서 아이들 학원비를 반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루는 것과 같아요. 지난 10년간 정부 지출은 매년 6.7%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수입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어요. 월급은 300만 원인데 매달 350만 원씩 쓴 셈이죠. 처음엔 예금으로 메우고 나중엔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벽에 부딪힌 겁니다.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재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복지비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2026년 예산안을 보세요. 복지 분야가 269조 1천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 728조 원의 37%입니다. 작년보다 8.2% 증가했죠. 기초연금 23조 원, 아동수당 2조 5천억 원, 건강보험 지원 12조 원. 하나하나 보면 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3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2026년 현재 약 660만 명이 받고 있어요. 문제는 이 70%라는 기준이 소득만 본다는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 5채 가진 어르신도 자녀가 대기업 임원인분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고요? 본인 월급이 없으면 소득이 예언리거든요. 더 심각한 건 앞으로입니다. 2026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100,000만 명을 넘었어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5년 뒤엔 1,200만 명, 10년 뒤엔 1,5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30조, 40조로 자동 증가하는 거죠. 이건 마치 집안에 월급 받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용돈 받는 어르신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정년 없이 평생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 세금 걷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2023년 세수 결손 10조 4천억 원, 2024년 4조 3천억 원에 이어 2025년도 예상보다 506조 원 덜 거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째,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법인세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회복했어도 중견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적자 상태거든요. 둘째,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2025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50만 건대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집을 안 팔면 양도소득세가 안 거치죠. 이건 마치 시장 상인이 물건을 못 팔면 매출이 없는 것과 같아요. 셋째, 과거 감세 정책의 역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했어요. 기업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늘릴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는 안 하고 돈만 쌓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세금을 깎아줬는데 기업은 금고에 돈만 채우고 있고 결국 국가 금고만 텅텅 비어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원인,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서 고정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공무원 수가 115만 명을 넘어섰어요. 국방부 장병 50만 명 빼면 순수 공무원만 115만 명입니다. 여기에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LH,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공공기관 직원이 약 40만 명이에요. 합치면 155만 명이 넘는 인력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죠. 공무원 평균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잡으면 115만 명 기준 연간 57조 원이 나갑니다. 더 심각한 건 공공기관 부채예요. 2026년 1월 현재 LH 부채가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누적 적자가 40조 원을 넘어섰어요. 이 빚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간 수조 원씩 나가는데 구조 조정은 안 합니다. 왜요? 노조가 반대하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적자 나는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직원은 계속 뽑고 빚은 부모한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빚은 누가 메워야 할까요? 바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원인, 민간 경제가 위축되면서 세금 낼 파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건설업계를 보세요. 작년 한 해 법정 관리 신청한 중견 건설사가 9개입니다.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태영건설. 이름 있는 회사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2025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만 171곳이에요. 이들이 무너지면 하도급 업체, 자재업체, 노동자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PF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고 분양이 안 되니까 현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사비를 제때 안 주니까 숨통이 완전히 끊긴 거죠. 이건 마치 물고기가 산소 부족으로 하나씩 죽어가는 수족관과 같아요. 2026년 1월 현재 LH가 떠안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 수만 호입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동안 신규 공사 발주는 거의 중단 상태예요. 기업이 무너지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소득세가 줄고, 소비가 줄면 부가가치세도 줄어듭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돈줄에 의존하다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15곳이 비상체제예요.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 조식 지원 예산을 60% 삭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을 아예 없앴어요. 경기도는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를 줄였고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중앙정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거든요. 중앙정부 세금이 줄면 교육청 돈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본사 매출이 떨어지면 지점 운영비도 자동으로 깎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청들은 그동안 뭐 했을까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매년 늘 거라고 믿고 무상급식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교육복지 확대, 지출을 계속 늘렸습니다. 비상금인 기금도 다 썼어요. 2026년 1월 현재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면 올해 안에 교육비를 학부모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2026년 1월 현재 5가지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복지는 자동으로 증가하는데 세금은 덜 거치고 공공부문은 살을 못 빼고 민간 경제는 무너지고 지방정부는 돈줄이 끊겼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든 재정 위험 요소가 동시에 폭발하는 퍼펙트 스톰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정체된 태생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독일을 봅시다. 독일은 2009년 헌법에 재정 준칙을 명문화했어요. 정부가 GDP에 0.35% 이상 적자를 내면 안 된다는 규칙이죠. 이걸 어기면 위헌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독일은 경기가 좋을 때 흑자를 내서 비상금을 쌓아뒀다가 코로나 같은 위기가 터지면 그때 한시적으로 규칙을 풀었어요. 하지만 위기가 끝나면 다시 칼같이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경제 선진국의 차이예요. 스웨덴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 스웨덴은 지출 상한제를 도입했어요. 3년 단위로 지출 한도를 정해놓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한도를 절대 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스웨덴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0% 내외입니다. 우리나라 51.6%와 비교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2020년에 재정준칙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도 법제화가 안 됐어요. 그냥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를 60% 이하로 유지하자는 원칙을 세웠지만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025년 4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공공재정이 더 이상 신용등급의 강점이 아니다. 다행히 아직 신용등급 자체는 A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과거의 성적표 덕분입니다. IMF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2030년에 64.3%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신용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과 같아요. 자, 2026년 1월 지금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는 지금처럼 복지 확대를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국가 채무 1.424조 원에서 출발해서 고령화로 복지가 자동 증가하고 세금은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30년이 되면 국가 채무 1,800조 원, GDP 대비 68.1%로 폭증해요. 이자만 연간 90조 원입니다. 복지 예산의 26%가 그냥 이자로 날아가는 거죠. 시나리오 B는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입니다. 복지 선별화로 연간 8조 원, 공무원 신규 채용 5년 동결로 5조 원,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10조 원, 민간 경제 활성화로 세수 15조 원 증가, 중복사업 통폐합으로 3조 원 절감. 5년간 총 205조 원의 효과가 납니다.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2030년 기준 연간 28조 원 차이예요. 4인 가족 기준 연간 216만 원입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의 아픔을 감수하고 구조조정을 하느냐, 당장은 편하지만 5년 뒤 파국을 맞이하느냐. 대한민국은 지금 재정의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